오늘 영상은 우리 집 통신비를 지켜줄 골키퍼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최근에 토트넘이 특히나 리버풀전이 끝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과도한 압박 전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리버풀전도 6대3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첼시전에서도 분명히 2골 먼저 넣고 앞서가고 있었는데 4골을 내리먹히면서 졌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과도한 압박이라던가 너무 공격적인 축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비판을 받고 있는데, 쿨루셉스키가 이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고위험 접근 방식이 토트넘에서 지속 가능한 전술은 아닌 것 같다 라는 뉘앙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선수가 느끼는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에요.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접근 방식, 공격적인 축구는 분명히 지지를 하지만 피로라던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기자들이 쿨루셉스키에게 경기를 하다가 본인들의 전술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현실을 타협해서 경기를 조금 더 조절하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물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결과를 얻고 싶다면 아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현재 신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된다. 지난주에 몇 경기를 했는지, 어떤 팀하고 경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팀들이 일주일 휴식을 했는지 아니면 2주일 휴식을 했는지 3일 휴식을 했는지,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것처럼 흑백으로만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경기에 많은 요소를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달려드는 축구, 공격적인 축구만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얼마나 쉬었는지, 상대는 얼마나 쉬었는지, 상대는 어떤 전술을 쓰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재의 토트넘의 접근 방식이 지속 가능하냐, 이게 이제 아무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지속 가능한 전술이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개선을 해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이번 리버풀전에는 아마 우리가 해야 됐던 일은 우리가 볼을 가지는 게 아니라 리버풀이 볼을 더 많이 가지도록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역습을 해야 됐다는 얘기죠. 쿨루셉스키가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번 경기는 체력적으로도 카라바오컵에서 베스트 멤버로 나왔었고, 리버풀은 베스트 멤버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카라바오컵에서. 그러니까 체력적으로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상대의 공격 라인이 살라, 디아스, 학포, 역습에 능한 선수들이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을 점유하면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먼저 볼을 잡도록 만들고 우리가 약간 내려섰다가 역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냐. 이거는 쿨루셉스키가 경기를 직접 뛰는 선수가 느끼는 바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에 나가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전방 압박, 볼 소유, 공격적인 축구, 이런 것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리버풀전에. 근데 리버풀전에 우리의 이 공격적인 축구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이 있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쿨루셉스키가 사실은 이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술이 정말 공격적인 축구를 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축구도 조금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쿨루셉스키가. 그러니까 그만큼 선수들이 느낄 때도 전방 압박의 그런 방향성, 이제 과거에는 토트넘이 무리뉴, 누누, 수비적인 감독들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와서는 공격적인 축구를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게 공격적인 축구를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리버풀전에 우리가 정말 거의 한 5분마다 봤던 게 너무 과감하게 압박을 하다가 역습을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무너지는 경기마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시즌 초반에 나왔던 장면인데 뉴캐슬전이었어요. 근데 뉴캐슬전에 이게 80분이 넘어가던 그 시점의 장면인데 토트넘이 라인을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뉴캐슬이 후방에서 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계속 달려들어요. 달려드니까 전방 압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토트넘의 전방 압박이 순간적으로 약해지면서 미드필더 라인의 선수를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뉴캐슬이 패스를 보내줘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달려드는 선수의 스피드가 순간적으로 한 템포 늦어지면서 볼을 받는 선수를 제대로 압박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볼을 받은 선수가 편안하게 돌아서면서 뒤늦게 달려드는 토트넘의 미드필더를 돌파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러면 이 돌파가 성공하는 순간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돌아서자마자 뛰어들어가는 뉴캐슬의 공격수들이 있고요. 뛰어들어가는 공격수들에게 뉴캐슬이 패스를 뿌려주면서 한 번의 패스로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비 라인이 무너져서 완벽하게 뉴캐슬의 공격수들이 뛰어들어가는데 여기서 뉴캐슬의 공격수들을 토트넘의 선수들이 못 따라가고 있어요. 이 경기가 기본적으로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토트넘이 너무 공격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지쳐 있었기도 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의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또 있었어요. 드라구신과 로메로가 호흡을 맞췄던 경기예요. 반더벤도 없었죠. 그러니까 스프린트를 하는데 수비 라인에서 빠른 스피드로 뒷공간을 커버해줄 수 있는 반더벤도 없는 상태에서 후반 막판까지 전방 압박을 하다가 뒷공간이 무너지게 되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이 장면에서 너무나 손쉽게 패스 한 방에 뒷공간이 무너지고 여기서 패스 슈팅 완벽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이런 장면이 지난 리버풀전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쿨루셉스키가 이번 리버풀전에서 부여받았던 역할이 분명해서 본인도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토트넘이 전방 압박을 할 때 이번 경기에서는 쿨루셉스키나 손흥민 측면 공격수 중에 한 명이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솔랑키가 조고메스를 압박하면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오고요. 반대로 솔랑키가 반다이크를 압박하면 손흥민이 조고메스를 압박합니다. 이거는 리버풀의 센터백 라인을 모두 압박하겠다. 왜 측면 공격수가 가운데로 들어오냐면 메디슨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미드필더 라인에서 메갈리스터나 흐라번베르 둘 중에 한 명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사르 같은 선수가 한 칸 올라오면서 미드필더 라인에 있는 선수들도 모두 다 봉쇄를 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토트넘이 정말 강렬하게 압박을 해요. 근데 강렬하게 압박을 할 때 리버풀은 거의 모든 선수가 탈압박이 능하고요. 그리고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도 있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빨리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아놀드, 반다이크, 심지어는 알리송의 롱킥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달려나오면서 압박을 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토트넘이 지난 주 중에 카라바오컵을 했었기 때문에 주말이었던 리버풀전에는 압박이 강도가 그렇게 세질 않아요. 근데 강도가 세지 않은데도 전방 압박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 많이 나왔습니다. 후토크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와서 센터백을 압박하니까 아놀드가 비어요. 근데 아놀드는 리버풀이 역습으로 나갈 때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아놀드의 롱킥 상대가 올라올 때 뒷공간으로 계속 찔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아놀드가 비니까 스펜스가 뛰어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밑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뛰어 올라오는 타이밍이 한 템포 늦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이 조고메스를 압박하면 아놀드에게 먼저 패스를 보내주고 스펜스가 뒤늦게 올라올 때 수비 라인이 높게 올라오니까 높게 올라오는 수비 라인 뒷공간으로 아놀드가 살라, 디아스, 학포 혹은 소보슬라이 이런 선수들에게 계속 롱패스를 뿌려주는 거예요. 이 패스 한 방에 토트넘의 수비 라인이 계속 무너졌죠. 이 장면이 이제 리버풀전에 나왔던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장면이거든요. 반다이크가 볼을 잡고 있고 이때 옆에 있는 조고메스에게 반다이크가 패스를 보내줍니다. 근데 이미 앞쪽에서 쿨루셉스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솔랑키가 오히려 약간 못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었던 손흥민이 조고메스를 압박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뒤에 있는 아놀드가 여유로워지겠죠. 손흥민과 쿨루셉스키가 들어와서 센터백 라인을 모두 압박하고 있을 때 측면에 있는 아놀드에게 패스를 보내줍니다. 그런데 아놀드를 막는 선수가 지금 없죠. 그리고 이때 뒤에 있는 스펜스가 허겁지겁 올라와요. 근데 허겁지겁 올라올 때 이 압박 타이밍이 한 템포 늦어서 아놀드가 이미 볼을 잡고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놀드가 볼을 잡아서 전방을 바라보고 있을 때 스펜스가 어설프게 올라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의 수비 라인은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포로 심지어 수비 숫자가 줄어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사이에 공간은 엄청 또 많고 4명의 수비보다 3명의 수비니까 당연히 공간이 많아지겠죠? 그리고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이 살라, 소보슬라이, 학포, 디아스 뒷공간으로 빠르게 뛰어들어갈 수 있는 선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아놀드가 편안하게 뻥 차주면서 뒷공간이 정말 말 그대로 편안하게 무너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장면이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이 장면 보세요. 똑같아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조고메스를 압박하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놀드가 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은 조고메스가 손흥민이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아놀드에게 패스 줍니다. 그러면 또 뒤에서 허겁지겁 스펜스가 올라와요. 아놀드를 막아야 되긴 하니까. 그런데 아놀드가 이미 스펜스가 압박하기 전부터 공간이 많았어서 볼을 잡은 다음에 여유롭게 전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똑같아요. 스펜스가 올라오니까 수비라인에 아치그레이, 드라구신, 포로 3명만 남아있고 뛰어들어가는 살라,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 그리고 아놀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뒷공간으로 뻥!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완전히 뒷공간이 무너지죠. 소보슬라이가 먼저 머리에 맞췄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몇 명 없으니까 드라구신이 소보슬라이에게 붙는 게 약간 늦었어요. 그래서 소보슬라이가 머리에 맞췄고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살라에게 볼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뒷공간이 무너지면서 살라가 볼을 잡았을 때는 디아스, 학포, 소보슬라이 4명의 공격수와 이 장면에서는 그레이와 포로 2명의 수비수가 4대2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살라가 뛰어들어가는 소보슬라이에게 패스. 여기서 소보슬라이가 득점을 만들죠. 요런 이제 모습을 보면 이제 쿨루셉스키가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쿨루셉스키도 내가 맡았던 역할이 지난 경기에서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가서 상대의 센터백을 압박을 하는 거니까 센터백을 압박하는 정말 아주 공격적인 역할을 맡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있었던 측면 공간에 공간이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실점을 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조금 조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쿨루셉스키 쪽에서는 첫 번째 골이 나올 때 문제였거든요. 쿨루셉스키가 요 전 장면에서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다시 측면으로 나오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압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쿨루셉스키가 압박을 가운데로 들어가서 했으니까 이 공간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르가 요 공간으로 빠집니다. 쿨루셉스키가 가운데에서 압박을 하니까. 그래서 사르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비수마도 오른쪽, 손흥민도 오른쪽으로 한 칸씩 움직여야겠죠. 그러면 반대편에 아놀드가 또 공간이 나요. 그래서 리버풀이 아놀드의 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죠. 그러니까 아놀드에게 공간이 나고 여기서 아놀드의 엄청난 크로스 그리고 디아스의 헤더로 득점. 요 장면도 쿨루셉스키가 자리를 맞추고 있었다면 사르가 측면으로 빠질 일도 없고 비수마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일도 없고 손흥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움직이면서 아놀드를 자유롭게 만들 이유도 없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과감하게 전방 압박을 하다가 또 실점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들을 쿨루셉스키가 아마도 지적을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말이 정말 딱 와닿는 말이죠. 쿨루셉스키의 이야기 중에 우리는 리버풀전에 공격이나 압박을 하는 게 아니라 리버풀이 볼을 더 많이 가지도록 했어야 됐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가 했던 공격적인 전략들은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똑같은 축구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몇 경기를 했는지 어떤 팀과 경기를 하고 있는지 상대팀의 체력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좀 하자.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비판한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의 축구가 조금은 더 약간 밸런스 유지형 축구로 바뀌어야 되고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쿨루셉스키가 충분히 해야 되는 말이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 토트넘이 리버풀과의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과도하게 공격 숫자를 늘리는 면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6명의 공격 숫자를 두죠. 예를 들어서 솔랑키가 있고요. 쿨루셉스키가 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플러스 스펜스와 포로 좌우 풀백이 들어와서 공격에 가담을 해요. 최소한 6명이에요. 이러면. 근데 미드필더 라인 중에서 사르 같은 선수는 더 공격적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상 7명의 공격 숫자를 배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메디슨, 비수마, 사르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쿨루셉스키를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 존슨을 두는 전략도 많이 쓰죠. 그러면 어차피 메디슨과 쿨루셉스키는 공격적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상 공격에 7명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경기도 그 리버풀에게 오히려 압박을 하다가 역습을 당해서 먹히고 스코어가 벌어지니까 마지막에는 토트넘이 너무 과도할 정도로 공격 숫자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역습을 너무 쉽게 당했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무게중심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어요. 앞쪽에서만 이제 포로도 올라가 있고 쿨루셉스키, 솔랑키, 손흥민, 스펜스, 메디슨, 올라가고 있는 사르 수많은 선수가 올라가 있으니까 리버풀이 볼을 빼앗자마자 빈 공간을 찾아서 뛰어가고요. 이 공간으로 패스가 들어가면서 한 번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죠. 이 장면에서 너무 공격 숫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역습이 곧바로 전개가 되면서 여기서 리버풀이
또다시 추가골을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장면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면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브레넌 존슨, 가운데로 들어가 있는 포로, 가운데에서 쿨루세프스키, 솔랑키, 베리발까지 올라옵니다. 왼쪽에는 손흥민도 있어요. 이러면 벌써 기본적으로는 6명의 선수고요. 여기에 스펜스까지 보통은 올라오죠. 그러니까 이렇게 공격 숫자를 많이 두다가 리버풀이 볼을 뺏었어요. 근데 볼을 뺏으면 토트넘은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으니까 공격 숫자를 많이 두는 것에 더해서 바로 압박이 들어가죠. 그래서 빼앗기자마자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모두 압박합니다. 막 달려들어요. 계속 달려들죠. 근데 토트넘의 체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지고, 그리고 그 3일 전 경기에서 베스트 11을 가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리버풀보다는 체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올라오다가 리버풀이 압박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이거는 너무 쉬운 장면이죠. 상대팀이 체력이 약한데 압박은 극단적으로 올라와요. 그러면 압박이 제대로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리버풀 입장에서는 앞쪽에 있는 선수가 그냥 뻥 차주면 바로 볼을 받은 선수가 돌아섰을 때 바로 역습으로 나갈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장면도 리버풀이 득점하는 6번째 득점이 나오는 장면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 장면에서도 보면 디아스가 볼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디아스의 앞쪽에 베리발, 수많은 선수들이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토트넘이 너무 밸런스가 깨져 있는 극단적인 축구가 아닐까. 그래서 실제로 토트넘이 지적이 많이 되고 있지만 득점 순위만 봤을 때는 1등입니다. 39골. 그래서 이 득점이 많다 보니까 플러스 14점이에요. 득실차가. 그리고 리버풀에게 6골을 먹히지만 않았다면 첼시, 아스날 정도의 그런 득실차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 상위권의 득실차랑 비슷한데 실제로 순위는 토트넘이 11입니다. 이게 왜 나오냐? 극단적인 공격 축구니까 본인들이 경기가 잘 풀릴 때는 3대0, 4대0 대량 득점을 해요. 그런데 이 공격이 안 풀리고 상대에게 오히려 정말 극단적으로 올리다가 뒷공간을 노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압박이 잘 안 통하는 상대로는 상대가 뒷공간 한 방 이걸로 상대팀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가 쿨루세프스키의 말처럼 현재 지속 가능한 축구냐라고 했을 때는 물론 이제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를 쿨루세프스키는 접근 방식을 확실히 지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처럼 너무 수비적인 축구보다는 공격적인 축구 하는 건 좋다. 다만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유지하는 관리는 돼야 되지 않을까? 선수들이 기계는 아니니까 모든 경기를 다 압박하면서 할 수는 없다. 이게 포스테콜로 감독의 지금 전술을 선수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이 아닐까 싶고요. 선수들이 포스테콜로 감독의 축구를 좋아한다고 하죠. 공격적인 축구도 하고 재밌으니까. 그런데 이게 또 성적이 안 나오면 문제가 되니까 아마 토트넘도 어느 정도는 이제부터 좀 고민 좀 하지 않을까 싶고 때마침 조만간 만나는 팀이 역습에 아주 능한 노팅엄 포레스트잖아요 또. 그래서 이 포스테콜로 감독의 극단적인 공격 축구가 과연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역습을 잘하는 팀의 전술과 어떤 상성을 보여줄까, 이런 것들을 조만간 또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